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메이션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공급망 현황, 관련 위험, 또 외국 정부의 불공정인 무역 관행과 의약품 수출을 무기화할 능력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품목별, 업종별로도 개별적으로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원리버 제약바이오 전문가 강하나 연구원 모시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하나씩 이제 품목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약, 의약.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의약, 제약이 전체적으로 기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5년 후 시장 규모가 반도체 시장을 앞지르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시장입니다. 1000조가 넘는 시장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산 의약품이 국가안보에, 미국의 국가안보죠. 네.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겠다. 이게 법에도 있답니다. 네. 무역확장법 232조에 보면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된다고 생각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네. 예상은 했습니다만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작업. 이걸 어떤 사전 절차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의 공급망 일단 지금 미국의 공급망 그 밸류 체인을 보시면 중국과 인도 비중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로부터 가져오는 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밸류 체인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이자라는 데에서 나온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하자라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국 내에서 생산 비중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해는 돼요. 워낙에 그렇죠. 원료나 이런 것들이 공급 서플라이 체인이 뭐 인도랑 중국에만 의존하는 게 굉장히 높으면 비중은 네. 모르겠지만 너무 높으면 미국의 산업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틀어버리면 이 제약제품 메디컬 산업 전체가 바이오 산업 전체가 이제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위기감에서 비롯되어 있는 건 하는 건데 어쨌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면 제약업체가 당연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잖아요. 네. 예. 목적이 이제 미국으로 이 재료들에 대한 생산을 기지를 미국 내로 갖고 와라 리쇼어링하는 거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움직임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제약사들이 뭐 일라이릴리라든가 머크라든가 기존의 미국 회사들도 밖에 있던 거를 미국으로 다시 돌려서 기지를 네. 짓고 있고 한데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강화되겠죠, 당연히. 네, 뭐 존슨앤존슨도 미국 내 제조를 위해서 550억 달러를 최근에 투자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일라일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 공장을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스위스 회사들도 미국에서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을 만큼 유럽, 뭐 미국 기업들 모두 다 옛날에는 생산 시설을 매각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다시 또 공장을 짓고 있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리쇼어링이 확실하게 빠르게 강화되고 있고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생물보안법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생물보안법도 나오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게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제 해외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의 마진은 크게 줄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에 비해서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들의 마진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미국 기업들이나 유럽 기업들은 그냥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뭐 관세라도 피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생산 시설을 만들게 된다면 지금 한국에서 생산을 했을 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오히려 싸겠죠.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게 관세보다도 더 비싸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세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 뭐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뭐 생산 시설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는 많지는 않고 몇몇 기업들만 미국 내 기업과 뭐 거래를 한다든지 혹은 미국 내 CMO, CDMO와 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대를 많이 하시는 기업이 이제 삼성바이오틱스가 미국의 생산 시설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기본
기본적으로는 그냥 관세 회피를 하고 뭐 미국 정부와 관계를 좀 강화하면서 뭐 FDA나 신약 개발에 있어서 조금의 이득을 더 취하고자 하는 게 지금 미국 유럽 기업들의 약간의 로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범관세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10%에서 네. 10% 하고 그 다음부터 국가별로 지정을 하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의약품을 타겟으로 해서 정밀하게 본 다음에 어떤 품목들에선 여기서 플러스 더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공장을 짓거나 생산하게 되는데 만약에 100이라는 관세를 해서 다 쳐서 100인데 미국에서 지금 150이 든다 그러면 당연히 그 못하죠. 그렇죠.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한다는 건데 국내 기업들도 미국 의약품 뭐 재고를 미리 좀 이전해 준다거나 생산 시설 확보해야 네. 되는 할 수도 있는 네. 입장인데 방금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대처를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만큼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만 좀 여기에 대처하지 네, 나머지 기업들은 대처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좀 큰 기업들, 국내 대기업들이죠. 셀트리온이나 뭐 SK바이오팜, 삼바나. 삼성바이오직스, 뭐 삼성바이오에피스, 뭐 대웅제약 이런 큼지막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원재료약품을 이제 미국에 비축을 해놓는다든지, 그렇죠. 혹은 이제 현지 공장을 조금 찾아본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캐나다에서 생산을 해서 캐나다도 원래 한창 관세부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또 이제 관세부가 안 하겠다고 한동안 안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 CMO를 확보하고 이제 세노바메이트,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을 6개월분 선적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뭐 미리 조금 준비를 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직스는 계속해서 글로벌 CMO 계약 혹은 이제 정책을 모니터링하면서 미국에서 협력할 만한 기업 없나, 그리고 필요시에는 이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또 확보하는 것까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세 정책이 계속 하루하루 바뀌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걸 맞춰서 정책을 뭐 수립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럴 네. 것 같은데 당연히. 어쨌건 이 관세 문제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체 아니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체에 어떤 지형 변화를 가져올지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지금 이제 관세 전쟁이라는 게 뭐 지금 당장 관세를 때릴 거야 뭐 이거보다는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미국이 제약 바이오 서플라이 체인의 중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뭐 관세를 뭐 나 무조건 많이 매길 거야 보다는 너네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계속해서 짓고 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조금 뭐 유예해주거나 조금 봐줄게라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쇼어링이 가속화가 되고 그게 결국에 이제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미국이 더 그렇죠. 비싸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게 약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타격을 입는 환자들도 많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당연하죠. 트럼프는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미국 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를 안 좋아하게 될 수 있으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 관세 부과가 목적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리쇼어링 가속화하는 거다라고 요즘에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약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마진율이 늘어나면 괜찮은데 트럼프 정부는 약간 인하를 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인하가 된다면 마진율이 안 좋아지겠죠. 제약사들의 당연하죠. 실적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바이오텍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줄어드니까 연구개발이나 신약 개발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도 당연히 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투자도 덜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내 바이오텍들도 영향을 최근에 받았었던 거고, 이제 관세가 유예가 되고 이제 뭐 신약 개발 쪽 바이오 쪽은 나중에 더 부과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오히려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약간만 협상을 한다면 오히려 마진율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4월 15일에 트럼프가 제약 쪽에 조금 유리한 조항을 하나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메디케어 약가 협상 정책을 좀 연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비용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러니까 약가 인하를 내가 조금 안 해볼게라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빅파마들의 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럴 거기에 것 좀 같아요. 네,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건강보험 지급하는 게 이제 그 국가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주는 금액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영향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헬스케어 쪽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단일 클론 항체 치료법과 기타 약물 개발 시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또? 기존 신약 개발이라고 하면 세포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는 임상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에게 그렇죠. 투여를 하는. 그런데 이런 순차적 구조를 따랐던 과거에 반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FDA가 이제 AI 기반으로 독성을 예측해보자. 혹은 이제 인간 유래의 3D 생체 모델, 오가노이드 같은 거를 토대로 동물 실험을 조금 대체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동물에다가 주입을 하고 했는데 이거 다 해야 됐다면 챗GPT로 하는 거예요? 뭐 챗GPT도 쉽게 얘기해 쓸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비유하자면. 그렇죠. 뭐 AI를 활용을 하는 방법도 사용을 할 수 있겠고 AI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 뭐 3D 모델로도 많이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물 실험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다음에 대안으로 발표를 한 게 NAM이거든요. 이게 뭐 사실 동물 없이 신약의 독성 약효를 평가하는 평가 방법이에요. 평가 방법 기술이고 FDA에서 이 NAM 도입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서 그러면은 보조적 단계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오가노이드의 어느 정도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AI를 돌려서 AI 모델링을 돌려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해보게 된 거죠. 이걸 공식 평가 자료를 쓰자라고. 예측했던 바는 반대.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갑자기 FDA에 이걸 적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좀 놀랐었어요. AI가 이렇게 물론 바이오 뭐 모든 분야에 적용이 AI가 되겠지만은 바이오에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는 얘기인데 AI 기반 방금 말씀하신 컴퓨터 모델링인데 네. 인간 장기 모델 기반 실험실 테스트 또 인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돌려서 환자에게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뭐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AI도 지금까지는 AI가 거대 언어 모델로 뭔가 여러 가지를 찾아주는 뭐 이제 초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이오향 AI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정말 신약 개발에만 특화가 된 특화된 AI. AI가 뭐 지금도 있죠.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있겠죠. 보유한 기업들도 네. 많고 빅파마들은 대부분 자체 AI 플랫폼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걸로 도출해내는 기업들도 많기는 한데 당연히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그게 업그레이드가 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네. 이렇게 막 식품의약국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다 이제 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AI 관련 기업들 국내의 현황들을 조금 지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 있나요? 네, 뭐 국내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도 꽤나 있죠. 신테카바이오, 파로사이바이오, 온코크로스, 뭐 지니너스까지 이렇게 네 다행이네요. 기업 정도가 있고 지속적으로 AI 진단 쪽도 같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AI 진단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런 진단 데이터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그게 신약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그렇겠네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이 질환에 영향을 주는지 어찌됐든 나올 거잖아요.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AI 진단과 AI 신약 개발 기업들이 둘 다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D 바이오 프린팅을 활용한 오가노이드를 제작하는 기업은 이제 뭐 TNR 바이오팹도 있고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뿐만이 아니라 3D를 통해서 이제 세포를 확인을 하고 세포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기술로는 이제 토모큐브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당장 뭐 오가노이드를 개발하고 오가노이드를 확인하는 이제 뭐 토모큐브 같은 기업들이 지금 당장 수혜를 본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오가노이드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생체 모델인 거죠. 생체 사람의 모델을 생체 모델. 실제로 세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실제로 약물을 주입해서 일정 시간에 많은 표본 추출을 해갖고 모집단을 크게 해갖고
꺼내서 현미경으로 확인하던 거를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가상의 어떤 조직 세포를 활성화해서 보여주겠다. 3D 프린트해서 직접 이렇게 만드는 왜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제 실제로 실제 세포나 실제 장기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동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하다. 네, 사람 유래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런 걸 3D 프린팅으로 그럼 인체 실험을 이걸로 하게 되는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는. 뭐 임상은 원래 인체 실험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대체해서 이걸 하는 거고 인체 실험은 따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을 그러니까 이걸로 대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동물 실험을 이제 그럼 대체를 동물보다 하는 게 이제 메인이죠. 인간의 몸을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뭐 아직은 뭐 이게 공식적인 평가 방법은 아니지만 이게 확실하게 구축이 되면은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임상, 일상, 이상, 인간 생체 실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네, 네. 근데 옛날 같으면 지식이 별로 기반 지식이 없었을 때는 초기 같은 게만 10년 전, 20년 전 얘기인데 임상 실험 났다 그러면 막 환호하고 막 투자를 하는데 네. 알고 보면 나머지 인체 실험 인간에 직접 실험하는 게 5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야 이게 뭔 얘기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알게 됐는데 시간 단축도 되겠죠, 당연히. 이제 뭐 동물 실험이나 이제 세포 실험 짧아지면? 단에서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이게 사실 그런 시간보다는 비용도 이제 많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비용. 분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존엄성을 조금 지키고자 하는 모습들도 약간은 보여서 연결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우리가 생각해봐야 많은데 수혜 가능한 기업들은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그 기업들인가요? 그럼? 제가 이제 해외 기업으로는 리커전 파마가 저는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물 실험을 AI로 대체하면 수혜를 볼 수 그냥 있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 중에서 글로벌 대장 기업이라서 이제 리커전을 리커전. 네, 해외 기업 중에서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국내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시테카 바이오나 지너스나 뭐 온코크로스 이런 기업들이 AI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잘 적어뒀다가 네. 이거 진행되는 거 보고 이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게임인데 이제 개별 소식인데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상장 기업이죠. 네. 어제 한가인데 이게 뭐냐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 물질인 BPT-877의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이게 네. 공식적으로 밝힌 다음에 한가로 지켜하는 건데 네. 신약 개발 어려워요, 사실. 네. 어려운 건 알지만 기대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상당히 실망했겠어요. 네, 이 특발성 폐섬유증이 폐가 이제 딱딱해지는 질환인데요. 여기서 이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죠. 보통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상 실패로 이어지기 쉽게 때문에 말하면 그 약이 듣는지를 잘 모르겠다. 네, 이게 물약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을 입증시키지 못하면 임상 실패고 이제 그런 경우 나중에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한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브릿지 바이오가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무조건 라이선스 아웃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었던 부분을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을 크게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다가 임상 실패가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브릿지바이오가 과거에도 파이프라인을 반환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업의 이미지에 조금 타격을 준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파이프라인이 실패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영구님은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국내 네.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가능성 있는 어떤 기술과 기업들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쫙 가지고 계시겠죠, 당연히. 네, 뭐. 관심 있게 보시는 네네. 신약 개발 물질이라든가 기업들이 있습니까? 워낙에 신약 개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한번 터지면 정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돈방석이 않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투자자들도 맞습니다. 그렇고 어떤 기업들이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좀 약간 뭐 아직은 정해지진 않은 거죠. 저는 뭐 항상 뭐 방송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기업들이 이제 뭐 좀 정해져 있는 편이긴 한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 이제 리가켄 바이오와 ABL 바이오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이제 이 두 기업은 뭐 파이프라인도 파이프라인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 이미 빅파마들의 검증도 거쳤고 이미 그 빅파마들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이 플랫폼에 다른 물질을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점이 결국에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플랫폼만 괜찮다라고 해서 혹은 라이선스 계약만 했다고 해서 이 기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레아켄바이오는 ADC 그리고 ABL 바이오는 뇌혈관 장벽을 투과하는 BB 셔틀 이 두 가지가 많은 빅파마들 뭐 한 곳도 아니고 두세 곳과 계약을 체결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빅파마들의 트렌드에 부합을 하면서 이 기술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개발 중인 물질들의 유효성이나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잘 나왔을 때 이 플랫폼 자체의 가치도 계속 같이 높아질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보로노이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의 경우에도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 표적 항암제는 원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데이터만 잘 나와주면은 그 후에 데이터까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유한양행도 초반부터 데이터가 잘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임상이 진전도 빨랐고 승인도 잘 받았던 거기 때문에 보로노이도 비슷한 관점으로 초기 데이터가 계속해서 좋게 나온다면 후기에는 훨씬 더 빠른 임상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제약업체가 세계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날은 언제 올까요? 뭐 작년부터 그래도 FDA 승인을 받은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 대히트를 치는 정말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신약이 그래도 5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네. 기대를 해봅니다. 조금 아까 리카켄 바이오, 이 리카켄 바이오가 원래 이 좀 아까 얘기한 테라피틱스의 그 특발성 폐섬유 치료제 이거 원래 개발사예요. 원개발사죠. 네, 그죠? 네. 제가 이게 정확한가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투자까지 했었는데 리카켄 바이오. 네. 근데 리카켄 바이오가 지금처럼 잘 나가지 않을 때 이제 투자를 했었고, 네 그때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던 사례라서 리카켄 바이오의 기업 가치에는 크게 이제 영향을 주는 파이프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없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AI를 활용한 동물 실험 대체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쇼킹한 사건이다. 네,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인체 실험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사실 정말 멀리 나가면은 모든 장기나 뭐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3D 프린팅이나 제작을 해서 그렇죠. 대체를 할 수 있을 날이 올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빨리 올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AI 거대 언어 모델이 나올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 보면 멀지 않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동안에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 실험에 걸린 시간이 엄청 단축되지 않을까. AI 성능이 높아지면서 슈퍼컴퓨터하고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성공하면 굉장히 빨라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그렇게 되면 정말 이 기술을 보유하는 원천 업체들은 저 하늘 끝까지 날아버리고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저 뒤로 처지는 거 아니에요? 뭐 양극화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기업들과 뭐 공동 개발 계약이나 협력 관계를 많이 맺어놓은 기업들이 나중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의 뭐 종속되겠네 잘못하면. 그렇죠. 제약바이오 업체도 정말 지형 변화가 IT 기술 발전과 함께 정말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강하나 연구원과 오늘 미국의 바이오 의약품 규제와 관련해서 돌아가는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